짧고 명쾌한 정치 분석 진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직설 코너인데요. 정두환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지난주 속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려야 되는 질문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풀기용으로 네. 일주일 사이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엄청 커졌습니다. 정두환 의원님. 예상 못했어요, 저도. 이 정도로 커질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참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이니까. 네.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여태까지 후보 중에서는 가장 얄미운 후보인 것 같아요. 얄밉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야 떠나서 그 뭐 똑부러지게 이제 이게 뭐 불법이다 이렇게 딱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얄밉잖아요. 자기는 그냥 뭐 전혀 반대로만 여태까지 살아오고 이 말을 하고 그러던 것을 실제로는 언과 행이 다르다? 예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서가번 의원님, 정두환 의원님 얄밉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딱 틀에 끼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해서 네. 사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성적으로 보면 네. 사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장모님이 부자고 그다음에 딸한테 또 손녀한테 재산을 많이 띄워줬다. 네. 그럼 거꾸로 주는데 손녀가 주는데 안 나는 아직 받겠냐? 어리니까 할머니 네. 나는 안 받을래요. 어려운 사람들 주세요. 그러나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한번 우리 일단 받아보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법적 행위들이잖아요. 네. 받는 것부터 네. 증여세가 발생되고 그러면 증여세는 어디서 말이나 어린 소녀가 증여세고 돈이 어디가 나서 매덕을 모으고 제가 그럼 잠깐 그 중간에 그러면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 아니 장모가 주겠다는데 당신 같으면 안 받겠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그 누가 받지 말라고 했냐. 근데 왜 그러면 그 엄마하고 딸하고 나눠서 받냐. 그냥 엄마가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게 결국 그 국세청에서도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세금 덜 내고 절세 차원에서 그랬다. 네,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 Q&A 해갖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쪼개서 받아라. 대신 그럼 국세청은 왜 Q&A를 그렇게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했겠냐? 네. 법대로 하자는 거죠. 근데 숨기지 말고 증여세 상속세 숨기지 말고 법대로 정해진 대로 내도 이렇게 쪼개서 내도 근데 된다. 국세청에서 쪼개기 증여 받으세요라고 권장은 안 했어.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서 이런 봤거든요. 방법이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법안까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리고 뭐 항상 부의 대물림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잠깐만요. 지금 1389님이 딱 문자를 홍종학 벤처 후보 참 그러네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조금 전에 정두환 전 의원께서 말씀 얄밉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 저도 봤어요. 홍종학 의원이 그 대물림 해서는 안 된다. 네.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는데 본인은 거기서 그걸 쪼개서 내든 두 개로 쪼개든 세 개로 쪼개든 10개로 쪼개든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 잘 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 감추지 말고 이렇게 삼성이나 뭐 재벌들처럼 국민 정서에 안 맞게 그러지 말고 그러자는 건데 사실 이 사람은 홍종학 후보는 할 것들은 법적 행위들은 다 한 거예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왠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이제 2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그럼 서가번 전 의원께도 똑같이 드리겠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 청문회에 임할 때 그러면 실정법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럼 도덕성을 따졌느냐? 국민정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기초한 것도 있지 않느냐. 국민정서법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국민정서법 저도 청문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도 상당히 세게 했었는데
분명한 저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게 위법이냐 혹은 탈법이냐 또는 저 변칙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네. 그거를 내가 지나치게 남에게 해를 미치면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어디를 이번에 이 홍정화 후보의 케이스를 어디를 봐도 그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이게 마녀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지금 우리 정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새누리당 후보들 당시의 후보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모자리입니다. 모자리. 불법 탈법 행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데 이렇게 두둔하면 본인한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고가 문제가 무조건 아니고. 저 두둔할 일은 아니고 네. 이 법이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어떤 왜냐면요. 민법에 의하면 통정에 의한 허위 의사 표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걸 짜고 치는 고스톱을 그렇게 어렵게 법에 정하거든요. 그건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친권자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할 때는 별도의 법정 대리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했으니까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상으로 무효입니다. 또 법률 조항 들어가니까 네.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두둔해서 두둔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그냥 추측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지금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네. 청문회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수적으로 얄미운 것까지도 또 청문회 통해서 본인이에게도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봐서 이게 얄미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청와대에서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풀기 토크인데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9일 뒤에 이제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실 거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두 분의 관점만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른바 보수 야권이 엄청 분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초선 의원들 모였죠. 재선 의원들 모였죠. 바른정당에서는 의원총회 열렸죠.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 내리는 모임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1년 반 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한치도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예. 오히려 후퇴를 했죠. 아직도 친박 문제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무슨 혁신을 하고 무슨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두 분이 이제 의견 일치를 봤던 것이 이 문제는 죽도밥도 아닌 엉거주춤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두 분 모두. 저는 지금도 똑같으신 거고. 엉거주춤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하게 정해진 거 하나는 있어요. 네. 이게 보수 야당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실제로 자강파들도 지금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만 통합 전당대회 남경필 의원이나 김세현 의원 이래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대체로 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 빼놓고는. 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떤 방식 가는 과정이 어떠냐. 이게 지금 홍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걸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스텝이 처음부터 꼬였어요, 좀. 왜냐하면은 박근혜 이미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죽은 박근혜를 그 부둥켜 안고 계속 그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덕보지 이익이 없는 승산 없는 게임을 이익도 없는 게임을 갖고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지금 가서 잘해야 본전입니까? 본전도 안 되죠. 본전도 안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국민들의 시야에서 멀어진 건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원들은 그게 선결 조건이라고 하니까 처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최소한 이 정치 지도자가 이게 지금 이 난국을 통해서 돌파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혁신을 한다 그러니까 혁신하고 야권을 정말 한번 기치를 세워서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지지를 받는 뭔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보겠다고 하면은 그 뭔가를 찾아내야죠.
정돈 의원님. 너무나 뻔한 거 갖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였는데 결론을 못 내고 오는 8일 날 다시 모여서 입장 정리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내일 모레 3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3일이고 하나는 8일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일 날 일방적으로 이거는 표결할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3일 날 처리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죠. 아니죠. 자기는 이제 그거를 표결 처리는 법적으로 불필요하니까 홍준표 대표 여기서 그렇죠. 그냥 결론을 내고 이제 가자 이제 네. 오늘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원이 아니다 이제 선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할걸요? 그러면 그 초선 의원들이 8일날 그 다시 모여서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버스 지나간 다음이죠.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인데 이제 이거를 왜들 이러냐 국민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관심도 없겠지만은. 네. 하도 지겨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들 재선 문제 때문에 다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때문에 이러고도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면 멀었잖아. 왜냐하면 영남 의원들은 예. 어쨌든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면은 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영남에서 예. 아직도 그러면 박근혜 그늘에서.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한 거죠. 물론 조금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또 거기서 벗어나야지 또 승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예. 보수 진영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진보 진영과 대결을 해서 나라의 그 균형 잡힌 국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결국 내가 다음에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이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나물의 그 밥이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중간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린다라면 그림이 내일 모레 3일날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결은 안 하고 투표는 안 하고 그냥 이로써 제명됐습니다. 땅땅땅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그렇게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뭐 계속 밥 먹고 있잖아요. 네. 밥 먹는다고 될 일 같지는 않은데. 의원들하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하여간 저는 홍 대표 이제 개인 생각은 3일 날 일단 종결시키고 싶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홍 대표가 그렇게 땅땅땅해서 그 선언을 했는데 그 무슨 소리냐 인정 못해 이래 버리면 더 꼬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꼬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장 해결된 문제 같지는 않아요. 최고위에서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땅땅땅 두드려 가겠습니까? 그 절차들을 표결을 거쳐야 땅땅땅 두드리는 거지. 네. 그다음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원총회에 그건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 예, 그 의원총회는 정우택 몫이에요. 대표 몫이에요. 홍준표 대표 몫이 아니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임한다니까 또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 대표가 지도력으로서 풀어야 된다. 지도를 풀어야 된다잖아요. 서로 똥볼차기 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지금 서로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 같아서는 네. 홍 대표도 이 판을 그만두고 네. 서청원 최경환이 또 나가고 이제 판을 크게 정리를 해야지 정리가 되지. 이렇게 잠깐만 그 말씀은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논개가 돼가지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과 같이 그냥 퇴장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논개 뭐 표현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이제 큰 정치를 해줘. 그래요? 왜 뭐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큰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라는 게 이 야당 입장에서는 적폐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그렇게 적폐 청산을 못 하고 무슨 앞으로 야당이 존립을 하겠어요. 정도는 그렇게 그 깨끗이 마음을 비운 정치인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서. 제 옆에 앉아 있지 않아요? 정돈 의원님? 갑자기 자화자찬 모드로 이렇게 가. 그냥 농담한 겁니다. 적응하기 힘들어. 그러면 참 여기서 지난주에 두 분이 또 예고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날 서청원 의원이 깔지도 모른다. 녹취록을. 안 까던데요? 글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용주 의원이 까야죠 이제. 깐다고 그 소리 빵빵 쳤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이 뉴스를 돌리잖아요.
이 문제를 갖고 서로 네. 그러면서 지금 정우택 의원도 정치력과 지도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소강 상태로 갔거든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거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니까. 얘기죠. 흐지부지 간다는 흐지부지 거죠. 되니까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 녹취록 깔 이유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협박이 일단 어느 정도 통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효과를 좀 본 거죠. 예, 지금 멈칫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 그림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게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는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최고위원회에서 땅땅땅 한다? 네. 모양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총 열기가 힘들고 네. 그래서 저 생각은 이제 시간은 더 흘러갈 텐데 예. 최종적인 모습은 박근혜 출당, 서청원 최경환 잔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무성 일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바른정당 통합파가 돌아가는 명분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반감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급해요 마음이. 어차피 시동 건 거니까. 이미 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그냥 그걸로 이제 일단 명분을 뭐 적당히 둘러대면서 들어가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결행 시기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여간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걸릴 텐데 네. 결국 최종 모습은 그렇게 될 거라 이거죠. 아, 서가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게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봐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그것도 못한다? 예. 쉽지. 왜냐면은 어차피 1심 끝나면 정리가 되는데 네. 그 총대를 뻔하게 있는데 지금 그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는 않겠죠. 어쨌든 예. 지금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가 지금 TK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지역에서 그 배신자 낙인을 찍혀서 상당히 실제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네. 또 특히나 지도부들이 예. 굳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홍준표 대표가 답답하지 본인들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잖아요. 네네.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정치적으로 풀어라. 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지도력을 보여라. 네. 그다음에 또 뭐 홍준표 당신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점잖은 얘기들만 쭉 벗으면 배신자 소리도 안 듣고 네. 우리도 지키고 또 뭐 특별히 뭐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대4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뭐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까지도 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럼요. 그래서 1심 판결 후 계속 이걸 강조를 하던데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쉽게 그러니까 의결 안 거치더라도 회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회부를 못 한다고 쳐요. 그래도 이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는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못 가요 그러면? 예, 박근혜 문제까지는 해야죠 들어가죠. 아, 그래요? 예. 야, 정말 어렵네. 정말. 뭘 어려워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런. 저 방송해야죠. 그런가요? 네. 국민들 짜증나요. 이런 거 방송 안 해도 돼요. 얘기 나온 게 막 그래도 해야 돼요. 몇 명이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뭐 언론에서 뭐 숫자가 다 다루던데 보니까. 8명 정도 되던데요.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단칼에 한번 정리해서 정말 손해를 봤던 사람이 있죠. 누군데요? 이회창 아닙니까? 대쪽 이회창. 우리 옆에 계시지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네. 그때 후보되고 나서 탄핵해버렸잖아요. 출당시키고. 예. 그러면서 결국 대선도 지고 나중에 가서 뒷감당 참 어려웠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았고요. 예. 또 실제로 보수들이 그런 이회창 총재만 해도 당인이 아니었잖아요. 정당인이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보수 쪽 정치인들이 뭔가를 스스로가 자기의 이익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데 결단을 내서 무엇을 바꾸는 모습들을 저는 그렇게 본 기억이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굳이 대선에 피 묻힐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결국은 계속해서 어렵다는 게 그럴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돈 의원께 좀 이건 여쭤봤는데 아주 그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던 남경필 경기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 통합전대 주장을 하던데요.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절박성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결국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네. 자기 선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바른당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통합파가 돌아가면 남경필 경기지사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또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것도 이제 마음이 떠났네요. 내가 볼 때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바른정당에 누가 남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 뭐 하고 한 5-6명 남겠죠. 아 5-6명? 네. 근데 국민의당은 또 그 통합은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선거연대라고 그랬잖아요. 선거연대 별 아 근데 효과가 국민의당 없죠. 입장에서 5-6명하고 선거연대에서 뭐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게. 네. 실제로 그 남경필 지사나 김세연 의원 마음들이 이미 오래전에 상당히 그 유승민 의원이 결국 그 크게 지도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타이밍에 이런 그 제안을 내놓는 것은 뭐 도저히 불가능한 제안 아닙니까? 통합전당 대회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시간 끌기죠. 그러면 시간 끌기 플러스 명분 쌓기. 그러면은 언젠가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뭐 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정도는께 1분만 하나만 여쭙고 유승민 의원은 왜 이렇게 그러면 그 자기 중심으로 의원들을 이렇게 그 규합하는 데 약할까요? 조금 자폐증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심했나? 친구라서 그냥 턱볼 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 이렇게 추스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좀 까칠하다? 그러니까 김영태 의원이 맨날 하는 말이 매년 지금 3선째인데 자기한테 밥 한 번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스킨십이 안 된다? 그런 게 잘 안 돼요. 물론,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분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친소관계 감정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에서 이제 판 읽는 게 있고 뭔가 정치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창 박근혜 밑에서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제왕적 총재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배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쪽에서 이제 했던 이른바 패권적 사고방식. 그런 모습이 이걸 내 당으로 만들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단은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 얘기대로 죽도밥도 아닌 엉거주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계속 지속될 거다. 답답하고 할 말이 없어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보죠. 아유 그만해요. 자 이렇게 직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매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잠깐만요. 지금 1389님이 딱 문자를 홍종학 벤처 후보 참 그러네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조금 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말씀 얄밉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 저도 봤어요. 홍종학 의원이 이 그 대물림 그 해서는 안 된다.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는데 본인은 거기서 그걸 쪼개서 내든 두 개로 쪼개든 세 개로 쪼개든 10개로 쪼개든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 잘 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 감추지 말고 이렇게 삼성이나 뭐 재벌들처럼 짧고 명쾌한 정치 분석 진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직설 코너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지난주 속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려야 되는 질문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풀기용으로 일주일 사이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엄청 커졌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예상 못했어요, 저도. 이 정도로 커질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참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이니까. 네.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여태까지 후보 중에서는 가장 얄미운 후보인 것 같아요. 얄밉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야 떠나서 그 뭐 똑부러지게 이제 이게 뭐 불법이다 이렇게 딱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얄밉잖아요. 자기는 그냥 뭐 전혀 반대로만 여태까지 살아오고 이 말을 하고 그러던 것을 실제로는 언과 행이 다르다. 예, 내로남불의 전형이. 국민 정서에 안 맞게 그러지 말고 그러자는 건데 사실 이 사람은 저 홍정학 후보는 할 것들은 법적 행위들은 다 한 거예요. 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왠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이제 2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그럼 사과반 저는 똑같이 드리겠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 청문회에 임할 때 그러면 실정법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럼 도덕성을 따졌느냐? 국민정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기초한 것도 있지 않느냐. 국민정서법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국민정서법 저도 청문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도 상당히 세게 했었는데 분명한 저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게 위법이냐 혹은 탈법이냐 또는 저 변칙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네. 그거를 내가 지나치게 남에게 해를 미치면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어디를 이번에 이 홍정학 후보의 후보가 주겠다는데 당신 같으면 안 받겠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받지 말라고 했냐. 근데 왜 그러면 그 엄마하고 딸하고 나눠서 받냐. 그냥 엄마가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게 결국 그 국세청에서도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세금 덜 내고 절세 차원에서 그랬다.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 Q&A 해갖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쪼개서 받아라. 대신 그럼 국세청은 왜 Q&A를 그렇게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했겠냐? 네. 법대로 하자는 거죠. 숨기지 말고 증여세 상속세 숨기지 말고 법대로 정해진 대로 내도 이렇게 쪼개서 내도 근데 된다. 국세청에서 쪼개기 증여 받으세요라고 권장은 안 했어.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서 이런 봤거든요. 방법이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법안까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리고 뭐 항상 부에 대물림은 잘못된 거죠. 서가분 의원님, 정돈 의원님 얄밉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딱 틀에 끼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해서. 네. 사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성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장모님이 부자고 그다음에 딸한테 또 손녀한테 재산을 많이 띄워줬다. 그럼 거꾸로 주는데 손녀가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할머니 나는 안 받을래요. 어려운 사람들 주세요. 그러나요? 그런데 일단 받아보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법적 행위들이잖아요. 네. 받는 것부터 증여세가 발생되고 그러면 증여세는 어디서 말이나 어린 소녀가 증여세고 돈이 어디가 나서 매덕을 모으고. 제가 그럼 잠깐 중간에 그러면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 아니